정욱은 연주 동군 동아연 출신으로 키가 8척 3촌에 보기 좋게 난 아름다운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는 141년생으로 155년생인 조조에게 삼촌뻘인 인물이었고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44살이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으로 여러 지역이 황건적의 공격을 받았는데 정욱의 고향인 동아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연은 맞서 싸우기도 전에 무너졌는데 그것은 바로 현승인 왕도가 황건적의 반란에 동참하여 성내에 있는 곡물 창고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아연의 현령은 성을 넘어서 달아났고 관리와 백성들은 노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성 동쪽의 거구산으로 도망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 상태였으나 정욱은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사람을 시켜 왕도를 관찰하게 했고 왕도와 황건적들이 성을 점거하지 않고 성 밖으로 나와 성의 서쪽 5에서 6리에 멈춰 서서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욱은 현의 대오적인 설방등에게 지금 왕도 등은 성곽에 이르렀음에도 성을 차지하지 못했으니 그 세력을 알만합니다. 그러니 이는 재물을 노력질하고자 함에 불과하고 튼튼하게 만든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로 공격하거나 수비하려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성으로 돌아가 성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또 성벽은 높고 두꺼우며 식량도 충분하니 만약 지금 성으로 돌아간 다음 도망친 현령을 불러 함께 견고하게 수비한다면 왕도 등은 반드시 오래 머무를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이 도망칠 때 공격하면 가히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해줍니다. 이에 설방 등은 정욱의 말이 옳다고 여겼으나 다른 관리와 백성들은 저기 서쪽에 있으니 우리는 오직 동쪽에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정욱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욱은 설방 등에게 어리석은 백성들과는 일을 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계책을 하나 내는데 그는 몇 명의 기병을 시켜 몰래 산 동쪽에 올라 깃발을 들도록 했고 설방 등에게는 깃발이 보이면 큰 소리로 적이 도착했다고 외친 뒤 성으로 빨리 달려가라고 말해줍니다. 그리하여 정욱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 설방 등이 성으로 달려가자 관리와 백성들도 당황하며 설방 등을 따라 성 안으로 따라 들어갔고 마침내 도망친 현령도 불러서 함께 성을 지켰다고 합니다. 나중에 왕도와 황건적들이 돌아와 성을 공격했으나 성은 끄떡없었고 정욱은 적들이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관리와 백성들을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나와 신속하게 공격했기에 왕도 등은 격파되어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아연은 정욱의 활약으로 인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초평연간에 연주자사 유대가 정욱을 등용하려 했으나 정욱은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는 원소, 공손찬과 모두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정도로 친했냐면 원소는 자신의 처자식을 유대가 있는 곳에서 살도록 할 정도였고 공손찬은 종사 본방에게 기병을 주어 유대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소와 공손찬의 사이가 나빠졌고 공손찬은 원소의 군대를 격파한 다음 유대에게 사신을 보내와 원소의 처자식을 자신에게 보내고 원소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공손찬은 별도로 본방에게 서신을 보내 만약 유대가 원소의 처자식을 보내지 않으면 기병을 인솔해 돌아오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원소를 평정한 뒤 장차 병력을 더해 유대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유대는 신하들과 매일 의논을 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그래서 별과 왕욱이 유대에게 정욱이 깨가 많으니 능히 대사에 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에 유대는 곧바로 정욱을 불러서 만납니다. 유대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정욱은 만약 원소라는 가까운 곳에 도움을 버리고 공손찬이라는 멀리 있는 곳에 도움을 구한다면 이는 월나라에서 사람을 빌려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아 공손찬은 원소의 적수가 되지 못하니 지금은 비록 원소의 군대가 무너지고 있으나 결국에는 원소가 공손찬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권력을 따르려 하며 앞날을 위한 계획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장군은 마침내 패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줬기에 유대는 정욱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정욱의 예상대로 원소는 개교해서 공손찬의 군대를 격파해버립니다.
참고로 정욱이 말한 월나라에서 사람을 빌려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 한다는 말은 춘추전 국시대의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당시 노나라의 목공은 제나라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들을 강대국인 진나라와 형나라의 인질로 보내 유사시의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이때 이서라는 사람이 진나라와 형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는 월나라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 하면 월나라 사람이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고 하더라도 이미 때가 늦는다는 비유를 했는데, 정욱은 이 고사를 유대에게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정욱의 뛰어난 능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유대는 다시 표를 올려 정욱을 기도의로 임명해 수하로 삼으려 했으나, 정욱은 질병을 핑계로 대며 유대의 제안을 공손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욱이 관직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유대가 황건적과 싸우다가 전사하는 바람에 조조가 그를 대신해 연주를 다스리게 되었고, 정욱을 등용하려 하자 정욱은 곧바로 부름에 응합니다. 그리하여 정욱의 고향 사람들이 어찌 전우의 행동이 서로 다른 것입니까? 라고 말하자 정욱은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조는 정욱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뒤 기뻐하며 정욱을 연주 동평국 수장현의 현령으로 임명합니다. 흥평원년, 조조는 서주를 정벌하러 나서며 자신의 친우인 장막에게 후방을 맡겼으나 정욱과 순욱도 견성에 남겨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막 등이 조조를 배신하고 여포를 끌어들였고, 이에 연주의 모든 군연이 호응하여 반기를 들었는데 오직 견성, 범현, 동아현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과의 교전 도중에 여포군 한 명을 사로잡았는데, 그는 진궁이 직접 병사들을 인솔해 동아현을 공격하고 범옥을 시켜 범현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고, 이에 관리와 병사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욱은 정욱에게 지금 연주에서 반란이 일어나 오직 이 세 성만이 남았소. 이러한 상황에서 진궁 등이 강력한 군대로 공격해오면 우리 편의 선자들의 마음은 깊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류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다행히도 마침 그대가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있으니 그대가 돌아가서 설득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괜찮아질 것이요. 라고 말한 뒤 정욱을 파견합니다. 정욱은 동아현으로 가던 도중에 범현에 들려 그곳의 현령인 근윤에게 듣기로 여포가 그대의 모친과 동생, 처자식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니 효자 입장에서 참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오늘날 천하에 큰 난이 발생해 영웅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는데 그 중에는 반드시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자가 있을 것이고 능히 천하의 난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자이기도 할 것이니 지금 현명한 자는 자신의 주군을 자세히 알고 선택할 것이요. 대체로 보아 여포는 거칠면서 친근함이 적고 억세면서 무례하니 그는 필부인 사내일 뿐이요. 또한 진궁 등이 형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포와 연합한 상태라 그대를 다스릴 수 없을 것이고, 병사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마침내 반드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이와 달리 조사군은 불세출의 지략이 있는데 거의 하늘이 준 것이요. 그러니 그대가 만약 범현을 지키고 내가 동아현을 지킨다면 전단의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요. 어느 누가 충심을 거스르고 악인을 추종하여 모친과 아들이 함께 죽겠소. 바라건대 그대는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오. 라고 말하며 그를 설득했고, 이에 근유는 눈물을 흘리며 어찌 감히 두 마음을 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마침 범옥이 이미 범현에 진입한 상태였기에 근유는 복병을 둔 뒤 범옥을 유인해 칼로 찔러 죽였고, 성으로 돌아와 군사의 대오를 정돈하고 점검한 다음 범현을 사수했다고 합니다. 범현의 일을 마무리한 정욱은 다시 동아현으로 출발했고, 가는 길에 별도의 기병을 보내 창정진을 끊었기에 진궁은 대군을 이끌고 왔으나 강을 건널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욱이 동아현에 도착하니 동아현의 현령인 조지가 이미 관리와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격려하며 성을 굳게 지키고 있었기에 정욱은 그들에게 합류합니다. 이와 같은 정욱의 대활약으로 인해 마침내 세 개의 성은 반란군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고, 조조는 서주에서 돌아온 다음 정욱의 손을 잡으며 경에 힘이 없었다면 내가 돌아올 곳은 없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표를 올려 정욱을 동평국의 상으로 임명하고 범현의 수비를 맡겼다고 합니다.
조조는 여포의 군대와 폭양에서 수차례 전투를 치렀으나 전황은 점차 불리하게 돌아갔고 황충이 발생해 군량 수급조차 여의치 않았기에 조조는 군을 이끌고 물러납니다. 원소는 조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사신을 보내 조조에게 연합을 하자고 설득하며 조조의 처자식을 자신의 근거지인 업으로 옮겨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상 조조의 처자식을 볼모로 삼아 그를 자신의 직속 부하로 다루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자신의 근거지인 연주의 대다수 지역을 잃은 데다가 군대의 식량까지 다 떨어졌기에 할 수 없이 원소의 제안을 승낙하려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정욱이 사신으로 파견을 갔다가 복귀했는데, 그는 조조가 원소에게 사실상 귀순하려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곧바로 조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조조에게 몰래 듣기로 장군께서 처자식을 보내어 원소와 연합을 하려 한다는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 조조는 그러하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정욱은 분기탱천하며 장군께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안을 깊이 헤아려 보시지 않은 것입니까? 대체로 보아 원소는 연나라 조나라 땅에 웅고하여 천하를 병합할 마음을 품고 있으나 그의 지혜로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스스로를 헤아려 봤을 때 원소보다 재능이 아래라고 보십니까? 장군께서는 용과 호랑이의 위험으로 한신 팽월의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연주가 비록 온전치 못하지만 아직 3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병사도 10,000명 이상이 있습니다. 장군의 뛰어난 무용으로 문약과 저 정욱 등을 거두어 쓰신다면 패왕의 업을 가히 이룰 수 있습니다. 원컨대 장군께서는 다시 고려해 주십시오 라고 절절하게 간언했기에 조조는 원소에게 처자식을 보내려던 일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만약 정욱의 이러한 조언이 없었더라면 조조는 원소에게 복속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삼국지라는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조조는 이가 곽사에게서 도망친 헌제를 영접하려 했으나 휘하 장수들은 이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욱과 순욱이 앞장서서 협천자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적극적으로 권했기에 마침내 조조는 천자인 헌제를 영접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조조의 세력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유비가 서주를 잃고 조조에게 귀순했는데 정욱은 유비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조조를 설득하며 유비를 죽이라고 했지만 조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원술이 원소에게 합류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유비에게 군대를 주어 서주에서 원술을 여격하게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정욱과 곽가가 찾아와서는 공께서 전날 유비를 도모하지 않은 것은 저 정욱 등의 진심이 닿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비에게 병사를 빌려주었으니 그는 반드시 다른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기에 조조는 후회하며 유비의 군대를 물리려 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정욱의 예상대로 유비는 조조가 임명한 서주자사 자주를 죽이고 거병을 하여 조조를 배반하였으니 조조는 정욱의 말을 듣지 않아 낭패를 본 것입니다. 마침내 조조와 원소가 맞붙게 되었고, 원소는 여양에 있으면서 남하를 하려 했는데 당시 정욱은 700명의 병사로 견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조는 정욱에게 2,000명의 병사를 보내주려 합니다. 그런데 정욱은 오히려 조조의 제안을 거절하며 원소는 10만의 무리를 끼고 있으며 그가 나아가는 곳에는 대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 정욱의 병사의 수가 적은 것을 알면 반드시 대수롭지 않게 여겨 공격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 정욱에게 병사를 더해 주신다면 원소는 지나가는 길에 어쩔 수 없이 공격해올 것이고, 공격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니 그것은 두 곳에서 헛되이 손해를 보는 형세가 됩니다. 원컨대 장군께서는 제 말을 의심치 마소서 라고 했기에 조조는 정욱의 말을 따릅니다. 정욱이 말한 대로 원소는 견성에 있는 병사의 수가 적은 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쳐갔고,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곁에 있던 가후에게 정욱의 탐욕은 맹군과 하육의 것을 능가하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후 원소가 격퇴된 뒤 정욱은 산과 늪에서 망명한 자들을 받아들여 정예병 수천 명을 얻었고, 조조가 원소의 아들들을 공격하러 갈 때 조조와 여양에서 만나 원담과 원상을 토벌하는데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조조가 형주를 정벌하자 유비는 오로 달아났는데 이에 논자들은 송건이 반드시 유비를 죽일 거라 했지만 정욱은 상황을 헤아리며 송건이 새롭게 자리에 오른지라 아직 나라 안에서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공께서는 천하에 적이 없고 형주에 행차하셨으니 송건이 아무리 꾀가 있다 하여도 홀로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유비는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고 관우, 장비가 모두 만인적이니 송건은 반드시 이에 기대어 우리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이처럼 형세를 구별하는 것이 난해하고 유비의 도움이 있어야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송건은 유비를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정욱의 말대로 송건은 유비와 힘을 합쳐 적벽에서 조조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위서에 따르면 조조는 마초를 정벌하러 가면서 조비를 남겨 업을 지키도록 했고 정욱에게 군대와 관련된 모든 일을 맡긴 뒤 조비를 보좌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전은과 소백이 하간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장군 가신이 파견되어 이들을 토벌합니다. 그리고 적 천여 명이 항복을 했는데 의논하는 자들은 그들 모두를 마땅히 옛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했으나 정욱은 반대하며 항복한 자를 빼는 것은 혼란스러운 시대에나 있었던 것이고 당시는 천하의 많은 영웅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난 상태였으며 포위를 당한 후에 항복한 자를 용서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을 죽여 천하의 위엄을 보이는 것이 놓아주는 것보다 이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천하는 대략 안정되었고 또한 나라 안에는 항복하려는 적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죽여 위엄으로써 두렵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복한 자들을 베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항복한 자들을 베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설령 벨지라도 마땅히 먼저 조공에게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논하는 자들이 군대에 관한 일은 조공이 정욱에게 맡겼으니 굳이 아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다시 말했는데 이에 정욱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비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간 뒤 정욱을 따로 불러보고는 그대는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정욱은 조비에게 대체로 보아 명을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은 꼭 필요한 때를 직면해서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항복한 적들은 억제되어 장군 가신의 수중에 있으니 아침 저녁으로 병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신은 일부러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기에 조비는 그대의 생각이 옳소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조에게 아뢰어 항복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조비의 서신을 받은 조조는 정욱처럼 항복한 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으며 전쟁을 끝내고 돌아와서 정욱의 이야기를 듣고는 정욱에게 그대는 비단 군사적인 계책에 밝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관한 일도 알맞게 처리하는구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중원이 차츰 평정되자 조조는 정욱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연주에서 패했을 때 그대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지금 자리에 이를 수 있었겠소 라고 말하며 정욱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후 일가 사람들이 정욱에게 소와 술을 바치며 큰 모임을 열었는데 정욱은 갑자기 이들에게 분수를 알면 모욕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 나는 이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오 라고 말했고 그는 북무장군의 지위에 있었기에 직접 표를 올려 휘하 병사들을 돌려보내고는 문을 닫은 뒤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나라가 세워졌을 때 정욱은 위위에 임명되어 다시 관직에 올랐는데 중위 형정과 의의를 가지고 다투는 바람에 면직되었다고 합니다. 조비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정욱을 다시 위위로 임명했고 안양우의 봉작을 더해주었으며 시급 300호도 더해주었기에 정욱의 시급은 전의 것과 합쳐 800호가 됩니다. 그리고 조비는 자신의 땅을 나눠주어 정욱의 작은 아들과 손자도 여루에 봉해줍니다. 또한 장차 정욱을 공으로 임명하려 했는데 때마침 죽어버렸기에 조비는 눈물을 흘리며 정욱에게 거기장군의 관직을 추종해주고 숙후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위서에 따르면 정욱은 80살의 나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청룡 원년 여름 5월 12일 황제 조예가 조서를 내려 고인인 대장군 하우던 대사마 조인 거기장군 정욱을 조조의 묘정에서 제사 지냈다고 하니 이를 통해 정욱의 입지가 위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위서에 따르면 정욱이 어렸을 때 일찍이 태산에 올라 두 손으로 해를 받드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욱은 이 꿈을 홀로 기이하게 여기다가 순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 순욱은 정욱이 꾼 꿈을 조조에게 이야기해줍니다. 그러자 조조는 경은 마땅히 결국 나의 복심이 될 것이요 라고 말했다며 정욱의 본명은 정립이었으나 조조가 그 이름 위에 일자를 더해줬기에 정욱으로 이름이 바뀐 거라고 합니다. 정욱은 성미가 억세고 빛고여 있어 많은 사람들과 등을 졌다고 하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조조에게 정욱이 모반을 일으키려 한다고 말했으나 조조는 오히려 정욱에게 재물을 하사하며 더욱 후하게 대접해줬다고 합니다. 세어에 따르면 이전에 조조가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정욱이 그의 고향 현을 노력질하여 3일치의 식량을 바쳤는데 식량 사이에 인포가 꽤 섞여 있었기에 이로 말미암아 조정의 기대를 잃었고 그 까닭에 지위가 공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정욱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